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때 여러분께 약속하기를 다음 시간에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방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산출 공식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는 분들은 지금 방송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산출 기초, 이거를 여러분께 지금 상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이 설명하게 된 동기가 제가 그 상담 업무를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또 다른 이행 강제금 금액을 알고 싶은데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시정명령이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었으니 귀하께서는 몇 월 며칠까지 원상 복귀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시정명령서가 옵니다. 그런데 이 시정명령서를 받아들고 가장 궁금해한 사실은 이건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상 회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앞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얼마가 나오겠다는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가 이행 강제금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복구하지 않으면,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속이 시원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얼마큼 들여서 이 증축을 했거나 대수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헐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행 강제금을 납부를 해 가면서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이행 강제금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구청에 전화하면 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행 강제금은 시정명령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원상 회복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독촉을 할 거고, 또 이제 그 독촉까지도 안 했을 때 이행 강제금 사전 예고장이 나갈 때 그때 금액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기다리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애로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시는 분마다 먼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몇 평을 증축을 했는데요, 얼마나 이행강제금이 나올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 내용을 샅샅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답을 줄 수가 없고, 또 이제 검토를 해봐서 이제 답은 나오면 알려드리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상담을 받지 않아도 이 내용만 보고 하시라고 미리서 제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드립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표,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표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이음을 해준 부분을 갖고 자기 조례로 이 금액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74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서울시 2021년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금액은 좀 차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지수가 있습니다. 구조지수는 뭐냐?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콘크리트조로 졌느냐, 아니면 시멘 블록으로 졌느냐,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용했느냐, 그 구조, 어떤 걸로 건축을 했느냐라는 그 구조물을 갖고 구조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뭐냐? 내가 건물을 2층에 사무실 돼 있는데 남에게 월세를 주려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월세를 주려고 가정집으로 방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용도지수, 사용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느냐. 또 반대로 가정집을 사무실로 개조를 했어요. 이것도 사용별 용도지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수가 얼마냐. 그리고 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뭐냐. 문자 그대로 위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위치,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어디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위치지수는 무엇으로 그럼 판단 기준이 됩니까? 물론 그 매년 1월 1일 매년 초에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땅값이죠, 땅값. 정부에서 인정하는 땅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가 적발 연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발된 연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999년도에 적발이 됐으면 그 적발 연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물론 1910년도에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1919년도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1919년도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아까 1910년도에 신축 연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보면 여기서 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과년수 장가율.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얼마나 신축한 지 얼마나 경과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몇 년이 지났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관련법에 보면 표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표까지 다 제출을 못하는 것이 양이 너무 많고 여기다 다 기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했지만 관련법을 보면 그 내용을 거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식에다가 거기서 나온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스스로 이행 강제금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그래서 아까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표가 74만 원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했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구조 지수가 0.8, 이제 콘크리트조로 했죠. 철근 콘크리트조는 구조 지수가 없습니다. 1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조는 0.8입니다. 자, 그래서 0.8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수는 0.7로 했는데 사용별 용도 지수, 그러니까 가게를 사무실로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했느냐,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그 지수가 나옵니다. 숫자가. 그럼 그 숫자를 대입해서 하면 되고요.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과년수 장가율입니다. 만약에 건축 연도가 1915년이었다. 그런데 적발된 년은 2020년도다. 그러면은 그 경과년수 장가율이라는 것은 신축 연도로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그 몇 년이 됐으며 그 건물이 얼마나
가격에 등락이 있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연수 장가율을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감, 특례, 예를 들어서 대수선 같으면은 이제 가산이 될 거고, 만약에 일반 창고 같으면은 이제 감산이 되겠죠. 그래서 가감 특례를 기초공사를 한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감 특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50.15 제곱미터를 증축을 했는데 이분이 그 환산을 지금까지 산출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해보니 1,523만 7천 원이 이행 강제금이 부과액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그 지수와 아까 기준표와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관연수 이런 걸 다 합쳐서 모든 그 건물들, 그러니까 적발된 사건 개개인으로 다 달라지겠죠.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제시한 그 공식을 갖다가 이제 관련법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집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증축하는 입안 면적이 증축할 때와 대수선할 때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증축한 경우는 내가 10평을 증축했다 하면 10평에 대한 이행 강제금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수선일 경우는 만약에 100평짜리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10평밖에 수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단으로 했다. 이럴 경우는 대수선인 경우, 아까 증축인 경우는 증축한 면적만큼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일 경우는 건물 전체 100평에 대한 10평밖에 증축을 하지 않았는데, 수선을 하지 않았는데 100평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래,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규를 규정할 때 증축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벽으로 만드는데 벽을 설치했다거나, 아니면은 가정집을 사무실을 가정집을 만들 때 그거를 헐었다거나 이런 거 정도겠지만, 증축이나 그거는. 그런데 대수선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중요한 부분,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하나만 손을 대면 이 건물 수명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수명이 100년이 가야 되는데 하나 손 대면 80년밖에 안 된다, 아니면 5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건물 수명이 짧아지고 급기야는 또 어떤 경우는 건물의 붕괴 위험도 있다라고 이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거 하나 손댔는데 무슨 붕괴입니까? 붕괴는 이렇게 보통 저에게 상담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붕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모른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입업 건축물 대수선에 대한 그 법률을 제정할 때와 개정할 때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잘 모르고 외형만 보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결정해 놓은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2억 건축물 이행 강제금 산출 공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차장법 위반이었고 이번 주는 2억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방송은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 또 그 다음은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한 이행 강제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고 혹시 이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구독 버튼과 좋아요와 알람을 눌러주시면 이제 제가 이 글을 올릴 때마다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께 신호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이 방송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